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변성환입니다. 구호같이 해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구호같이 간단하게 인사만 드릴게요.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 시정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그리고 믿음과 원칙을 지키는 후보, 미들맨, 부산시의 전문가 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그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제 구호로 믿음과 원칙, 신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시민 여러분들이나 주위에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행정부시장이라는 자리는 시장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님이 임명하는 자리예요. 국가직 최고위직이죠.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자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명장을 받고 부산 부시장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부산시와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잘 해서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해라. 그 뜻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가 힘을 실어야 된다는 얘기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권한대행을 맡았을 때는 전임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권한대행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제가 첫 일성에 시민들께 드린 약속이 뭐냐면은 민선 7기에 시민들께 드렸던 약속들은 하나같이 다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건 민선 7기의 시민들과의 약속은 전임 시장 한 분의 약속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선거에 이김으로 해서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겠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지켜나가야 되고 그럼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으로 유불리를 떠나서 거기 가서 거기에 헌신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고 부산시정의 연속성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을 때. 그런데 저는 그런 취지로 하여튼 항상 언론에서는 이제 야마라고 하죠. 그걸 뽑을 때 그래 뽑은 거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에요. 그게 개인의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고요. 틀림없이 오거돈 시장이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비록 그 당일날 그 사실을 사퇴하는 당일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쳤던 참모 아닙니까? 최고위의 시장을 모셨던 참모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제가 느낀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껴야 된다. 사과를 드린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오거돈 시장의 그런 개인적인 문제, 일탈로 인해서 행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당으로서 그거를 여쭤보길래 개인적인 일탈 문제는 틀림없이 있다. 그런데 선거라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고 그리고 제1여당으로서 그거를 무책임하게 시정을 편개해서도 안 내는 거는 맞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틀림없이 사과를 했다. 당헌 당규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지. 취지가 하여튼 그렇게 오해를 만약에 했었으면 지금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행정부시장부터 시작해서 권한대행 기간이 한 2년 이렇게 했었습니다. 2년 기간 동안에 업적이라 보면 제 개인적인 업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산시의 성과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 2019년도에는 제가 행정부시장 시절 때 이제 2월 달이었죠 아마 사상 폐공장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부산 대개조라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게 엄청난 부산의 미래 비전이 담긴 거예요. 그게 이제 공항, 엑스포 다 들어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거를 발표를 해서 그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다 일환입니다. 그 대개조의 일환에서 이루어낸 것이 가덕공항이죠. 물론 아직 가덕공항이 이제 첫 삽을 뜨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제 이제 국토위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되면은
이제 아마 법사위 26일 날 그리고 본회의는 무난하게 가리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그 전 단계 김해 신공항 불가 판정을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그 성과가 제일 와닿는 제일 큰 성과고요. 그 다음에 2030년도에 등록 SP를 부산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을 국가사업화를 만들었죠. 국무회의 의결을 하고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스터 플랜 용역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도 이루어 나갔었고 그 다음에 북한 2단계 개발에 있어서 1단계 개발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해서 우선 협상 자산도 선정되는 그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대한민국의 여러 철도가 다니는 도시는 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는 있습니다만 부산이 특히 도심을 단절시키는 경부선 철도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경부선 철도 지하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 예산이죠. 뭐 결국 국비 예산 35억을 받아서 그것도 지금 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이제 국가 예산으로 발행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죠. 뭐 그다음에 또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는 문제. 또 얼마 전에는 저희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던 공공의료기관 추가 서부산로 이루어진 예타 면제. 뭐 예타 면제라는 거는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공항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부산에 이제 기존에 하나 있었던 부산의료원 외에 새로운 공공의료기관이 서부산 쪽에 하나 생깁니다. 그런 소중한 성과들을 뭐 많이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시정의 총괄적인 책임자, 시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관련돼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다 느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계기로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시 그 사건 또한 어쨌든 간에 재난으로 인해서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명피해가 있다는 것은 시정의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총괄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사과의 말씀도 드렸고 그와 관련되는 풍수의 예방 대책들을 다 마련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뭐 어쨌든 뭐 지금 조사 중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는 저는 하여튼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쭤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돼서는 저는 항상 이야기하면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은 제가 다시 시민들께 무슨 그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죄의 말씀, 그런 대책이 뒤따르진 않아, 그러니까 향후에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만 드리는데 여쭤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초량 지하차도의 그 관리권은 시장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동구청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벌어지는 사건, 사고, 사망, 사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님한테 다 책임을 묻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죄송스럽고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은 제가 충분히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와 별개로 형사적인 책임을 문제는 별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뿐입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참여정부 마지막 의전행정관이었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모셨던 의전행정관 역할을 그때 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공직에서 벗어나서 이제 부산시장을 출마하려고 이제 예비후보로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모셨던 어른으로서 인사를 드리러 가야죠. 그래서 선배를 드리러 간 겁니다. 갔는데 제가 그 박석 사진이 그때 있었죠. 제 이름이 그때 참여정부 때 같이 참여했던 제가 그 위치에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근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거기 봉화마을에 있는 분이 여기 우리 예비후보님 박석이 있습니다.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게 이제 배자가 되다 보니 그런 인연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 인연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쓴 게 어차피 찾아가서 참배를 드리니까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쓴 게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민생이란 저에게는 가슴 아픈 송곳입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정연설 하시다가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납니다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딱 저한테는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생 경제가 무너지는 위기 아닙니까? 코로나19로. 대통령께서 그 민생이라는 거는 참 대통령님 가슴에 아픈 송곳이라는 게 해결이 금방금방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픈 거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하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저한테도 바로 느껴져서 그런 내용의 대통령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제가 쓴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롤모델이라고 하셨고, 근데 어떤 후보님한테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어른이죠. 저는 이제 행정가였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누구를 존경한다고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정치인이나 뭐든 다 떠나서 제가 옛날에 모셨으면서 직접 겪어본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작년에 권한대행 하면서도 긴급 생계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 이런 거를 일일차에 들어서 다 드리고 했어요.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분들 그리고 올 1월 달에 제가 권한대행 마치고 나오면서도 전국 지자체 쪽에서는 최초로 국가에서 준 재난지원금에 얹어서 한 2,2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를 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도 아마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은발의 오줌누기라고 봐요. 지금 그거를 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작은 저는 위로 이런 정도 수준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제4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첩경은 빨리 이런 상황을 종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보다도 더 좋은 경제 대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백신 집중 요구를 해서 집단 면역을 맞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아마 예상컨대 올해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응급처방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나간 거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제가 이제 시장의 역할이 아니고 후보인 입장이기 때문에 후보인 입장에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당장 몇 조 예산을 풀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왜 못 하겠습니까, 제가? 그건 얼마든지 그런 말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일은 아닙니다. 제가 예산을 짜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예산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 예산이 있으면 진즉 드렸죠. 예, 지금도 빚내서 드리는 거거든요. 다 지방채라는 걸 발행을 해서 드리는 상황인데 빚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국채라는 거는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임의적으로 부채 비율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함부로 발행을 할 수도 없을 뿐이지 지방자치단체는 딱 짜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실링을 줘요. 그 이상은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위법이죠. 그 목까지 발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빚내서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어차피 슬기롭게 다시 짜맞춤해서 단기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은 저희들이 만들어낼 겁니다. 시장이 되면은.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고요. 단기 응급처방. 그 다음에는 이게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부분들은 굉장히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죠. 비대면 은택 시대에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하는 그런 과제들을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에게 던져 놓은 겁니다. 이런 사태가 또 발생이 되면 또 같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도
영업이 잘 되는 또 업종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특정화를 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려면 좀 미래를 내다보고 비대면 경제와 관련되는 이런 대책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미 권한대행 하면서 연말에 발표를 다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사업을 위해서 어떤 온라인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가지고 지원하고 하는 것들,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포함해서 또 이제 시행이 되면은 또 그 나머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책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민감한데. 토론회, 그러니까 뭐 국민 면접부터 시작이었죠. 그리고 KNN, 어제 KBS 이 세 번 아마 이 후보 3명이 한 그런 자리였는데 나름 뭐 의미도 있고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다 뭐 응했죠. 이제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 뭐 그런 거라서 했는데 토론회 이후에 평가는 제가 뭐 시민들 한 분 한 분 쫓아다니면서 여쭤볼 수는 없는 거고 캠프별로 얘기하는 거는 다 좋은 소리밖에 안 해요. 캠프는 원래 아마 제 후보 캠프는 다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런데 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항상 생각이 들어요. 말 끝나고 나면은 이 말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저 말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많이 생깁니다. 예, 그만큼 부족한 것이 많았던 토론회라고 느끼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 편한데 또 토론회가 워낙 타이트해요. 시간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KNN 할 때는 그나마 조금 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그랬고 어제는 1시간이었죠. 50분 너무 짧더라고요. 뭐 질문하려고 하면 할 시간이 없어요. 답변하려고 하면은 하다가 지나가 버려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충분한 토론의 기회가 좀 보장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두 분 다 뭐 말씀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죠. 특색이 다 있죠. 우리 김혜근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큰 방향으로 이래 말씀하시는 것 같고 박예정 후보님은 또 치열하게 이제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원 입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중간 단계에서 제 경험, 현실적인 얘기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예를 썼었어요. 전달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하여튼 예를 많이 썼는데 앞으로 하여튼 남아있는 토론이나 한 2번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뭐 라디오 토론 빼고 생방송 뭐 공영방송의 토론 2번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좀 재밌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하는 방식이 훨 나은 것 같아요. 너무 짜여져 있어 하니까 이걸 뭐 외워서 얘기하는 사람은 똑똑해 보이고 외워서 안 하는 사람은 덜 똑똑 보이고 그런 느낌이 확 나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 하시네. 근데. 최종 후보의 가능성이 있는지 더 질문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 신인 아닙니까? 그죠? 정치 신인이 제일 장점이 뭔지 아세요? 물불 안 가리는 패기입니다. 열정. 저는 100% 성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자신감도 없이 뭐하러 나옵니까? 그죠? 지금의 이제 험난합니다. 제가 워낙 출발 자체도 여야를 통틀어서 제일 늦게 출발을 했죠. 불과 이제 20여일밖에 안 됐어요. 다른 분들이 뭐 몇 개월 전부터 뭐 한 분들도 있고 한데 그만큼 뭐 제가 출발을 늦게 했기 때문에 더 뛰고 뭐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거고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 나오는 인지도도 뭐 많이 높지가 않죠. 뭐 당연히 저는 인지도 부분은 출연 회사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따지면 저도 나중에 할 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워낙 방송에 많이 타고 유명 정치인들의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100% 표로 이어진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었고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은 제가 나올 이유가 없죠, 그죠? 다른 사람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온 분이 당선되고 하지. 다른 선거운동에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리고 제가 좀 이게 겪어보니까요. 저도 꽤 나왔어요. 옛날 권한대행에 TV 많이 나왔는데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권한대행 잘 알지. 잘한대요. 변성환이 누구지? 그래. 이 권한대행하고 변성환이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매칭만 됐었으면은 저도 인지도가 꽤 올라갔을 것 같은데 권한대행하고 변성환하고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지도가 좀 낮은 것 같은데 그거는 극복해야죠. 당연히 하면서 진정성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고 성삼 100%라는 자신감으로 갑니다. 우리 여당 후보님들은 두 분은 앞서 말씀드린 다 훌륭한 분이고 하여튼 치열하게 경쟁을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경쟁 자체가 싱거우면 안 되는 겁니다. 공당에서 후보로 나오겠다 했으면서 누구를 밀어주기 위해서 나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그게 선거죠. 치열하게 승리를 하되 그 결과가 나오면은 원팀으로서 반드시 부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정권이 얻어낼 수 있도록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마음으로 더 해주십사 하는 두 분 후보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야당 후보님들께서는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은 페이북에 좀 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작 중요한 부분에 해야 될 일을 놓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제 그제 이렇게 가덕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발목을 잡았던 의원님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들이었어요. 당대표 김종인 대표가 당론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법안소에 가서는 그런 것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아쉬움이 남는 이런 법안 처리가 돼버린 거죠. 그때 여기 있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차라리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 출마하시지 왜 부산시장 출마하셨냐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항상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의 힘을 얻어서 당선되고 있는 시장에 자질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자질을 앞으로 가질 수 있도록 선거운동 하시고 하시는데 꼭 명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절주절 얘기하는 거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이번 선거는 사실상 1년 3개월짜리 임기의 시장을 뽑는 그런 선거입니다. 사실 내년에 또 대선 지방선거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시정이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죠. 그래 올 연말까지 어떻게 보면 한 8개월짜리의 임기에 시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는 뭘 파악을 하고 뭘 준비하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정의 영역이라는 건 얼마나 방대하냐면은 예산 규모로는 거의 15조에 육박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공부하기도 벅찬 시간입니다. 이런 짧은 시간에 이 방대한 시정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은 시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민생 경제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위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많은 사업들이 이제 기회 사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 사업들은 반드시 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첫 삽을 떠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는 빨리 막아내고 기회는 잡아내는 그런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준비되고 검증된 후보 그리고 시정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믿음과 원칙을 지키는 후보 부산 전문가 변성환이 될 수 있도록 꼭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왕수다, 이거. 안 보시고도 너무 잘하시고.